저희 이제 1교시에 시 두 개 보도록 할 거예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시 하나랑 이제 포근한 오규현 시인의 포근한 봄이라는 시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동해바다 후포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 후포에서. 신경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몇 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은 바다처럼 감싸안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안 쉬었는데 일단 시를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1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나의 원수보다도 더 미워하는 날이 많다라고 지금 성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이제 맷방석은 이제 그 맷돌을 돌릴 때 밑에 이제 방석을 하나 깔고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 방석을 맷방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정말 사소한 티끌만한 잘못을 했을 뿐인데 그게 맷방석만하게 보이고 그게 동산만하게 보이고 점점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점층법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어요. 티끌, 맷방석, 동산이라고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정확히 정의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친구의 작은 잘못도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이제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어지러워질수록,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그러니까 남의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계속 찾게 되고, 근데 반대로 나한테는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꼬치꼬치 하나하나 찾아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처럼 잦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돌처럼, 뭐뭐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뭐처럼이라고 쓰였으니까 지유법이겠죠. 이런 비유법을 찾으면서 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격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어보도록 할게요.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이제 후포에서, 지금 제목부터 이제 동해바다 후포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후포는 울진 아래에 있는 작은 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포, 여기서 이제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한대요. 바다는 굉장히 넓고 그 안에 생명들도 엄청 많죠.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넓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은 바다처럼, 넓다는 바다처럼, 깊고 짙은 바다처럼, 계속 뭐뭐처럼, 바다처럼 감싸안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파도가 치죠. 파도가 착 치면 모양이 이제 바다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스스로한테는 억센 파도를 치듯이 계속 반성을 하고 절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을 하면서 남한테는 관대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일연에서 보였던 지금 자신의 모습은 남한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웠는데 이연에서 보면 나는 이제는 남에게는 너그러워지고 내게는 엄격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부터 보면 바다처럼 너그럽게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연에 보면 계속 이연에 보면 바다처럼 뭐뭐 할 수 없을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바다처럼 좀 너그럽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시 정보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시는 자유시고 서정시라고 하는데 자유시라는 거는 현대 시들 있잖아요. 좀 요즘 시들은 대부분 자유시예요. 자유시라는 건 옛날에 이제 고전 시들 보면 완전 옛날에 쓰였던 시들 보면 되게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는 그냥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는 자유시이고요. 서정시라고 하는데 서정시가 뭘까요? 서정시는 화자의 감정 위주 화자의 감정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예요. 화자의 감정 위주의 시. 화자의 감정, 화자의 정서를 주로 나타내는 시들을 서정시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자신의 후회,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서정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을 보면 성찰적이다. 일연을 보면 내가 남한테는 엄격하면서 나한테는 너그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죠. 이런 성찰을 하면서 사색하고 있죠. 사색이라는 건 이제 깊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색을 하고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다 예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바다처럼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바다처럼 너그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는 엄격하게 살고 싶다라고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색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도 좀 느끼는 바가 생기죠. 이 시에는 분명히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남한테는 너그럽게 살고 나한테는 좀 엄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는 교훈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처럼 너그럽게 살고 싶은 소망이었고요. 자, 이제 이 시에서 사용된 표현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시에는 주로 점층법이랑 지급법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부드러워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점층법은 어디서 쓰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끌 만한 잘못이 맷방석 만하게 동산 만하게 커 보이는 데가 많다. 티끌, 맷방석, 동산하고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걸 보여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층법에 대해서 필기를 해 두실게요. 잠시만요. 점층법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표현한다. 문장이 됐든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됐든 그 단어가 뭔가 점점 의미가 강해지고 아니면 뭔가 점점 크기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경우에는 점점 크게 티끌에서 맷방석에서 동산까지 점점 커지고 있죠.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직유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번 동해바다 푸푸에서 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 바다처럼 돌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추가로 좀 더 보자면 이제 뭐처럼 이라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이제 돌처럼 있고 바다처럼 있죠. 지금 여기서 돌은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돌처럼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엄격하다. 돌은 현재 나의 모습이고 바다는 이제 화자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라고 써있죠. 37번 윗글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나는 2번이 2번이요. 답은 4번입니다. 이제 화자가 4번 했다가 또 비우고서 2번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찾는 거죠. 일단 7번이 네, 37번이요. 1번이랑 3번은 일단 이 시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2번 보면 타인의 잘못, 타인이라면 이제 남의 잘못을 채찍질해주는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삶을 이제 화자가 지금 이렇게 타인의 잘못을 채찍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8번 볼게요. 윗글에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유한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네. 뭘? 네. 이제 내가 이제 1년의 내용이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지금 내가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 티끌 같은 건 이제 티끌이라는 단어는 친구의 잘못을 이제 친구의 그 작은 잘못을 표현하기 위해 나온 단어고 맷방석은 내가 그 티끌만한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비유를 하기 위해 쓰인 단어고 이제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내가 동해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싶다, 나에게는 엄격해지고 싶다라는 내용을 비유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죠. 현재 나는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한테는 관대한 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인데 그런 내가 돌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39번) 볼게요. 기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라는 이제 부분이 기억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속담이 무엇일까요? 2번 같은데? 2번이요. 어머님 뭐예요? 나는 1번이었는데. 아, 답은 4번입니다. 나도 일단 티끌모아 태산이 어떤 의미일까요? 티끌모아 태산. 그럼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쵸, 이제 작은 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티끌 같아 보일지라도 이걸 모으면 아주 거대한 산처럼 많이 쌓을 수 있다. 이제 보통 저축할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은 100원, 200원씩 모으는 거지만 나중에는 되게 큰 돈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작은 노력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모이면 큰 결과를 낳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티끌모아 태산 이런 속담을 통해 쓰이고요. 2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제 이런 시는 이게 이 속담은 그러니까 이제 나랑 친구한테 똑같은 떡을 줘도 내 눈에는 저 친구가 받은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건 작게 보이고. 그쵸. 똑같은 걸 줘도 남의 게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걸 보면 그게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속담이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3번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이것도 이제 1번이랑 비슷한 거죠. 조그마한 먼지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산이 될 수 있다. 4번 이웃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의 눈 안에 이 티끌 이제 먼지 한 톨 들어간 건 다 보면서 내 눈 안에는 대들보 엄청 크죠. 대들보가 내 눈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먼지는 볼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남의 조그마한 흠은 다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큰 흠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한테는 너그러운 거죠, 이게 지금. 이웃 눈 속에 티끌은 본다. 남한테는 엄격한데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나한테는 너그럽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있는 오규원 시인의 푸근한 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포근한 봄, 오규원.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 깬 눈을 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감았다 떴다 하는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 하늘의 봄눈. 이라는 시였습니다. 이제 봄인데 눈이 내리고 있는 봄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에도 이제 쌀쌀하면 눈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눈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춥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포근하면서도 이제 그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일단 1형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근데 지금 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봄이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내리는데 지금 겨울이 아니라 봄이라서 그 눈이 봄비처럼 포근하대요. 봄비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뭐처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형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봄눈이 지금 담장 위에도 쌓이고 나무 위에도 쌓이고 마당 위에도 쌓이고 있대요. 지금 뭐뭐 위에 쌓이는 봄눈이라는 똑같은 문장 구조를 3번 반복을 하고 있죠. 앞에 담장, 나무, 마당 이렇게 앞에 단어만 바꿔서요.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표현법을 대꾸법이라고 해요. 대꾸법의 정확한 이제 또 설명은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서도 내리는 봄눈. 이제
봄눈이 막 내리는데 마루에 이제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서도 봄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로 그 새끼 고양이 눈 속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눈을 가까이 보면 그 모습이 비치잖아요.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양이 눈에도 눈 내리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눈 속에서 봄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용 볼게요. 감았다 떴다 하는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여기도 이제 직유법이 또 쓰이고 있죠. 모모처럼 새끼 고양이가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 굉장히 그 꺼벅꺼벅하고 눈을 깜빡이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감았다 떴다 하겠죠. 이런 고양이의 눈처럼 굉장히 보드라운 봄도 보드랍고 봄 하늘도 보드랍고 그 봄 하늘에서 내리는 봄눈도 보드랍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설명 한번 보도록 하면 동해바다 폭포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시도 자유시 서정시고요. 이 시의 성격을 보면 서정적이고 비유적이고 감각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비유법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뭐 눈처럼 저기 뭐야 비유적은 이게 빗대서 말하는 거고 감각적은 내 감각 그거 네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서정적이라는 거는 뭐 하자의 감정? 그쵸.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들을 이제 화자가 느낀 점들 같은 걸 이제 많이 쓰는 시들을 이제 감각적이라고 해요. 아니 서정적이라고 해요. 이 시 같은 경우도 비유도 많이 쓰이고 있고 감각도 쓰이고 있고 또 이런 봄눈을 보면서 화자가 느낀 점을 이제 얘기를 한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서정적이고 서정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눈이 내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다라고 하는데 비유적 쪽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쓸 때는 원관념이라는 게 있고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에서 네. 원관념이라는 거는 화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화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화자는 지금 봄눈을 이야기하고 싶죠. 화자는 지금 봄눈을 바라보면서 봄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봄눈이 이제 일연을 보면 봄빛처럼 포근하다. 봄빛처럼. 그러니까 이거 봄빛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봄빛처럼. 그러니까 봄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봄눈이라는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봄빛이라는 보조관념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연에 보면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봄눈을 설명하고 싶어서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봄눈이 보드랍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빛처럼 포근한 봄눈. 그러니까 봄빛도 포근하고 봄눈도 포근하니까 이 봄눈의 포근함을 설명하려고 봄빛이라는 보조관념을 쓴 거죠. 그리고 봄눈도 부드럽고 새끼 고양이의 눈도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봄눈의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또 똑같이 보드라운 새끼 고양이의 눈이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비유를 한 거죠. 이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관념은 이제 화자가 이해할 시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부조관념은 그 주제가 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비유법. 그래서 이제 포근하다. 포근하다. 봄비처럼 포근하다. 부드럽다.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부드럽다. 이런 표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한 시였어요. 근데 이 시에는 지규법이랑 대구법이 쓰이는데 비유법은 철은 같이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지규법, 네, 지규법 설명은 여기 있죠.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봄비처럼 포근한 눈.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이의 눈처럼 부드러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규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서정시라는 거는 그럼 또 화자가 느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2연에서 아니 3연에서 네. 마루에서 졸다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 눈 속에 또 내리는 붓는 이런 거 이게 하나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느낀 점은 이제 1년에 나와 있는 뭐 봄비처럼 포근하다. 그러니까 눈이 포근하다라고 느끼는 거나 아니면 이제 사연에 이제 눈이 부드럽다라고 느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화자가 느끼는 바들이겠죠. 아 부드럽고 강하고 뭐 이런 거? 네.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 늘어놓는. 포근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연의 내용이죠. 뭐뭐 뭐뭐 위에 쌓이는 봄눈 이라는 게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개 시 봤는데 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아무래도 이제 사용된 표현법들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지급법이 뭐고 대꾸법이 뭐고 점층법이 뭐고 하는 그 의미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표현한다.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말 단어를 외울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검정고시에서 이 말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화자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고 그 표현하는 걸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갖다 썼는지를 찾을 수 있으셔야 해요.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에서 어떤 표현을 갖다 썼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인지는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화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들을 갖다 썼는가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찾으려면 진짜 어렵지. 시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비유하는 방법이 있고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문장이 좀 변화를 점점 변화를 주는 방법 그리고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비유하는 방법에는 의인법, 활용법 뒤에 법자는 빼고 쓸게요. 지급법, 은유법, 은유법, 배유법이 있어요. 변화 주기에는 대구법, 도치법, 대구법, 도치법, 서리법, 역설법, 단어법이 있습니다. 강조하기에는 반복법, 과장법, 영탄법, 점층법이 있어요. 총 해서 5개, 4해서 14개인데 14개 정도는 알아두자 하는 표현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썼다 지웠다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쫙 드는데 돌담에 딱 드는 모습을 보고 햇발이 속삭이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햇발이 지금 돌담에 속삭이고 있다. 햇발이 사람이 아닌데
이 햇발을 사람인 것처럼 속삭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보고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이랑 이제 좀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화류법인데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기차가 빨리 달려서 그 기차의 막 끝칸을 이제 막 끝칸이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막 달려가요 기차가.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 달려요. 참 길죠. 막 달려가는데 기다란 걸 보니까 동물 중에 뭐 이렇게 기다란 동물 뭐 하나 들자면 뱀이 있겠죠? 뱀이 이렇게 길어요. 꼬리가 있죠. 이 부분이 꼬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가는데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빠르게 달린다 이거예요. 꼬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기차는 근데 꼬리가 사실 없어요. 그 기차 스스로 막 꼬리를 감출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 마치 뭐 뱀인 것처럼 살아있는 뱀처럼 꼬리를 감추며 달린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여기서 이제 기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뭐 꼬리를 감추는 그런 뭐 동물들처럼 비유해서 표현하는 걸 보고 이제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건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건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두 개. 둘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의인법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의인법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것처럼 지금법은 엄청 많이 봤었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이거는 무조건 지금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이런 말들이 쓰이면 이제 지구법이에요. 예시를 들자면
아까도 계속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지급법이라고 합니다. A는 B다. 이런 형식으로 그런 방법이고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잔잔하다, 뭐 내 마음이 넓다, 뭐 이런 말을 쓰려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유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물의 부분적인 특성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함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고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명한 예 중에 하나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되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진짜 그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그냥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영혼을 키우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진짜 그 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중에 이제 지금 당장 먹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은 밥도 먹고 면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빵이라는 거 하나를 쭉 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라기보다 이제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부분적인 빵 하나만 얘기해서, 이 빵은 부분일 뿐이지만 먹는 것들이 전체를 대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도 진짜로 진짜 펜이랑 진짜 칼이랑 이렇게 싸웠을 때 펜이 이긴다는 게 아니라, 펜은 이제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 칼은 무력이겠죠? 펜이 이제 뭐 언론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덤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도 지혜 높게, 지식 있고 정보력 있게 하는 것이 더 강하다. 이 지혜가 이제 무력을 이긴다 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유법에 쓰인 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교재 보시면 되고요.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거 짜는 거 되게 복잡한데.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셋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라고 있어요. 일단 이 윗부분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하면 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다 하는 거고, 입술 소리. 그 잇몸 소리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잇몸 쪽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이제 셋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단단해요. 이쪽에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혀로 입천장 바로 위쪽을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한 부분이 있고, 이 뒤쪽,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말랑말랑한 이제 입천장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고, 목청 소리는 이 목 안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입술 소리에는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는데,
내는 방법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가 있어요. 안 울림 소리부터 볼게요. 안 울림 소리는 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타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타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팍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처럼 공기를 이렇게 막았다가 확 열면서 하고 나가는 소리들이 이제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파찰음은 이제 파열음은 팍 터트리는 거라면 파찰음은 터트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열면서 나는 소리예요. 느낌이 다르죠. 하는 소리랑 하고 서서히 나가는 소리, 서서히 하고 이제 그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가 이제 파찰음이고요. 마찰음은 이제 뭐 막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소리를 내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소리가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막았던 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하고 나는 소리고 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열음은 팍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 근데 이제 파열음도 소리 나는 거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열이 입천장 소리가 있는데 이제 혀의 움직임 아니면 입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부를 할 때 입술이 이렇게 닫았다가 열리면서 나는 소리죠. 드 소리 내면 이 혀가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 같은 경우도 혀 뒷부분이 이제 여린 입천장 쪽, 그러니까 이제 입천장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열리면서 터지면서 하고 소리 나는 거고요. 파찰음 같은 경우도 이제 파찰음은 지읒, 쌍지읒, 치읒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는 센 입천장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센 입천장 부분이 닫혔다가 하고 열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마찰음은 입술에서 아닌데? 입술이 아니라 잇몸이요. 하나 잘못 썼다. 잇몸에서 잇몸 쪽에서 소리가 빠지고 있어요. 히읗 같은 경우도 이 목에서부터 막히는 거 없이 목에서 바로 이렇게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목청소리일 거예요. 이제 좀 울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가 있는데 이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의 가장 큰 차이는 받침에 넣었을 때 길게 끌면서 발음할 수 있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받침에 아라는 글자에 이제 받침에 울림 소리를 넣으면 알 하고 이제 질질 끌면서 발음할 수가 있죠. 근데 안 울림 소리를 넣으면 소리가 뚝 끊겨요. 이게 아들을 질질 끄면서 발음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끊겨버리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이제 이 울림 소리도 코에서 나는 비음이 있고 비음은 코고요. 유음은 혀예요. 혀? 네. 그래서 코를 막고 이 미음 받침을 미음, 니은, 이응을 받침으로 넣으면 발음이 안 돼요.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코를 통해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미음, 니은, 이응인데 코를 막아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근데 리을은 그냥 혀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를 막아도 알 하고 발음이 되죠.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나냐에 따라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예사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글자들이에요. 비읍, 디귿, 기읍, 지읒, 시읒 이런 것들이고, 된 소리는 우리가 보는 쌍자음들 있죠.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쌍지읒, 쌍시옷 이런 것들이 이제 된 소리고요. 거센 소리는 이제 뭔가 이제 한 획씩 더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읍에 이제 좀 더 추가되고, 디귿에 추가되고, 기역에 추가되고, 치읓에 추가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센 소리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쓰네. 만약에 주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소리가 각각 어느 소리인지 알려면 이 표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말을 붙여서 외우거든요. 바다 속의 사야에 나누라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긴 한데, 이거를 외워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문법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다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표를 그리는 법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잇몸, 세미천장, 열인천장, 목청으로 가고, 하열음, 파찰음, 나찰음, 비음, 이음 순서로 한 다음에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읒, 히읗,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정도만 채워줘도 비읍에서 쌍비읍, 피읍 나오고, 디귿에서 쌍디귿, 티귿, 티읒 나오고, 기역에서 쌍기역, 키읔 나오고, 거의 하는 것까지는 금방 쓰잖아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 번씩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려면 힘들어. 시간이 좀 걸려. 그렇죠.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선생님 그 책에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프린트해드린 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직접 그려보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려보게. 근데 프린트 해드렸어요. 어디서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 어떤 거 그려봐.
아까 했던 거?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4장 드렸던 거예요. 그게 있다고? 네. 요거? 저게 쉬어버려도 은근히 까다롭더라고. 나 저것도 엄청 짜봤네, 집에서. 모음도 표가 있어요. 전설모음, 후설모음이라는 거는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 전설모음은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혀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설자가 혀자고 저는 앞전자잖아요. 앞쪽 혀가 위에 있다 해서 전설 모음이고, 후설 모음은 혀가 약간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죠. 뒤 후자에 혀설 해서 이제 뒷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다 해서 후설 모음이에요. 순자는 이제 입술 순자인데, 평수는 평평하다 해서 이제 입술이 평평한 모양이 되는 모음이어서 평순 모음이고, 원순 모음은 말 그대로 원, 입술이 좀 동그랗게 된다고 해서 원순 모음이에요. 보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이제 혀의 높이, 혀가 좀 소리를 냈을 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순서대로 이제 소리를 내보면 혀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써볼게요. 이, 하면 평순 모음들이니까 이, 에,
아 하면 입술이 다 평평해요. 근데 위 동그랗죠 입술이 위, 외, 우, 오 입술이 동그랗게 돼서 원숭 모음이고요. 이 하면 벌어지네. 그쵸. 이 하면 이제 입술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평숭 모음. 위 하면 입술이 좀 동그랗게 되니까 원숭 모음이에요. 그래서 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혀가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고무에서 저몽으로 갈수록 혀가 점점 낮아지려면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으어아도 으어아 해서 입이 점점 턱이 점점 내려가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턱이 점점 내려가니까 혀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으어아 혀가 으어아 하고 내려가고 여기도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애를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두 개 차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아이자 애가 더 입이 많이 벌어지고 애 그리고 이제 어이자는 입을 좀 덜 벌리고 해. 물론 이제 이것도 어쨌든 구분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모음 체계표를 그릴 땐 이렇게 된다. 모음 체계표 역시 외워주셔야 되고 이건 외우는 방법이 하나 쉬운 게 있는데 일단 이거 채우는 거 전까지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전설 후설 쓰고 근데 앞전자리가 이제 여기가 전설이겠죠. 전설 후설 쓰고 그다음에 평순 원순 쓰고 위에서부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쓴 다음에 안에를 채울 때 키위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키위를 보기만 해도 싫어서 키위 제외하라고 키위 제외하고 외워주신 다음에 이 자를 그냥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해로 그냥 똑같이 써서 이 자는 여기 이 있었던 거 그냥 으자로 붙여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키위 제외해 해서 있었는데 이 이자만 으자로 바꾼 다음에 한 획씩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완성이 돼요. 고모모 키위 그냥 키위 제외해로 외워주셨다가 전설모음에 써놨던 걸 후설모음에 똑같이 쓰고 똑같이 쓰면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썼죠? 이 이자를 그냥 으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이자를 하나씩 지우는 거죠. 키위 제외해에서 하나씩 지워주면 바로 이제 후설모음이 바로 채워져요. 오아가 바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는 방법을 외워주시면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지 옆에 그려본 다음에 푸는 게 낫겠죠. 그냥 바로 보면 못 풀거든요. 일반 수학은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도 바로는 못 풀고 그려본 다음에 찾아서 푸는 거거든요. 그리는 법을 이것도 이제 프린트에 있으니까 그려보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그리는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번 더 준비된 건 없어서 지금 또 복사를 하러 갈 수도 없거든요. 자기 수업 중이라서. 그래서 표를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스스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음은 좀 더 많이 연습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모음 정도만 한번 일단 보고 한번 그려보시고 먼저 이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